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 전에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네요.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매달 결제 대금에 사업 자금에 흑자보다는 적자를 걱정하던 신세였는데 그래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한 덕분인지 지금은 사업도 자리 잡혀가고 벌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월급쟁이로 지낼 때보다는 사장으로서 직원들 챙기느라 어깨가 무겁지만 그만큼 누리고 사는 것도 많아졌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만큼 제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괜히 곤욕을 치를 일도 생기더군요. 전에는 인사도 안 하고 지내던 친인척들이 여유가 생긴 제 소식을 듣고 갑자기 도움을 구한다든지 얼굴만 겨우 아는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든지 말이죠. 저도 없이 살던 시절이 있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기에 그 사람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무턱대고 남의 것에 탐내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에는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실히 느끼게 되는 듯합니다. 어쩌면 제가 말하려는 그 일도 그런 염치 없고 개념 없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회사원이셨던 아버지를 두었던 저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저처럼 여유 있는 집안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저희 집 형편에 비싼 물건들도 졸라대면 선뜻 사주셨을 만큼 자식에게는 뭐든 해주고 싶어 하던 부모님이셨으니까요. 그 덕분에 어린 시절 저는 형편 걱정하거나 집안이 어려워 비뚤어질 일 없이 자랄 수 있었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학생 시절에야 걱정할 만한 게 성적이나 친구 문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랬던 저희 집에 문제가 벌어진 것은 제가 군대에 다녀와 다시 복학하여 대학 생활을 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대학 생활 1년 만에 군대를 다녀와서 2학년으로 복학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야 자유를 누린다며 공부도 뒷전으로 하고 펑펑 놀고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밤 늦게서야 집에 들어가고 있었죠. 평소라면 언제 들어올 거냐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을 텐데 그날은 왠지 늦게까지 어머니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주지 못한 이유가 있으셨더군요. 제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들어간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시고 어머니는 쑥대밭이 된 집 안에서 깨진 물건들을 정리하며 울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당장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저를 붙잡고 말리시더군요. 도둑이 든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하러 빚쟁이들이 찾아왔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나마 어머니가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저희 아버지는 평소 복권 한 장 사지 않으실 정도로 유행을 바라지 않고 평소 근검절약을 하시며 검소한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월급도 매번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동안 한 번도 돈 관련된 문제를 만든 적이 없으신 분이셨기에 저는 아버지에게 빚쟁이가 찾아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모양이야. 아버지 제일 친한 친구 말이야. 사업이 어렵다는 말에 보증을 서주셨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업까지 접고 날라버렸다지 뭐니. 자기가 쓴 빚을 전부 너희 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우고 말이다. 아버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셨던 중마고우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힘들 때마다 서로를 도와 둘도 없는 친구셨죠. 그 아저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건 저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에게 동업을 제안하기도 하셨거든요. 하지만 사업에는 별 관심도 없고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길 바라셨던 아버지는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회사에 잘 다니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그런 아버지가 답답하다며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곤 하셨죠. 그런데 마음 같지 않았던 건지 저희 아버지에게 보증을 세우고 도망을 가버렸네요. 아버지는 상황을 수습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지만 친구를 찾지 못하여 해결 방법이 없으셨고 저희 집은 보증 한번 잘못 쓴 대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여태 고생해서 이룬 모든 걸 다른 사람 때문에 잃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살던 아파트를 떠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믿었던 친구에 대한 배신에 큰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는 얼마 뒤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 일로 어머니까지 충격을 받아 쓰러지시고 저희 집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동안 별 걱정 없이 살았던 제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일들이었어요. 솔직히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동안 가장 노릇을 착실히 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보증을 섰다는 건 따져 물을 만한 일이었죠. 가족 대신 친구를 믿고 보증을 잘못 쓰셨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를 속인 그 인간에 대하여 증오라는 감정을 품는 게 당연했지만 당시 저는 아버지를 탓할 여유도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든 아버지 친구를 찾아 헤맬 여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쓰러진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린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저는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휴학계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환불받은 학비로 그나마 몇 달치 생활비를 해야 했지만 쓰러지고 몸져 놓은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없이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던 제가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고 말았네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여력이 없던 저는 그나마 노가다가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새벽같이 인력시장에 나가 공사판 일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고생에 몸이 얻어맞은 것 같고 매일이 고단했지만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른 친구들이 한창 대학 생활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혼자 가장 노릇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는 암투병으로 하루하루 힘겨워하셨고 그나마 몸을 회복하신 어머니가 저를 도와 일을 다니셨지만 겨우 숨통이 생겼을 뿐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결국 2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 저와 어머니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빚도 많이 갚고 상황이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저 어머니에게 더 없는 충격이고 고통이었죠. 빚이야 갚으면 되는 거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지켜야 했고 예전의 안정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 더욱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사실 예전에 저는 그리 대단한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사업을 한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 없었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처럼 열심히 회사 생활하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은퇴해서 취미생활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행복이었죠. 하지만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고 아버지까지 잃고 나니 성공에 대한 갈망이 생기더군요. 다시는 이런 힘든 고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인 건지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졌습니다. 당장 학비가 없어서 복학도 하지 못하는 처지였으면서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모든 돈 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서 경험을 쌓으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구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어쩌면 그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어디다 투정도 부리고 내색을 하고도 싶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때문에라도 제가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라도 붙들고 위로를 받고 싶었던 때에
저는 그녀를 만나게 되었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연애 같은 걸 할 만한 상황도 여력도 아니었어요. 나중을 위해서 버는 돈은 족족 모으고 있었고 매일 정신없이 바쁜 탓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인연이란 게 있는 건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왠지 저와 많이 닮아 보였어요. 어딘지 쫓기는 듯 여유도 없고 뭔가를 즐길 생각도 없이 늘 바쁘게 다니며 지쳐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점심도 안 먹고 어디론가 바쁘게 다니는 걸 보며 왠지 마음이 쓰이기도 했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연애 같은 걸 할 생각도 없었고 서로 바쁜 사람끼리 괜히 귀찮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일적으로 도와주거나 간식 같은 걸 챙겨주는 것 빼고는 말이죠. 그러다 몇 달 만에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닌데 그 몇 달 알고 지낸 사이에 헤어지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그냥 마음을 접으려던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죠. 헤어질 마지막이 되어서야 마음을 전한 제가 바보 같기도 했지만 왠지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사실 은지 씨 좋아하고 있었어요. 용기 없어서 표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대로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사기적으로 부담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그럼 연락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저 바빠서 연애 같은 건 못해요. 그 말에 괜히 섭섭하면서도 그래도 연락이라도 할 수 있다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주제에 더 이상은 바라면 안 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은지가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말하기에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지 언젠가 그 사람이 먼저 제게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바빠서 하루 걸러 겨우 문자를 하다 보니 연락이 끊기기도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연락이 끊기는 걸 바라지 않는지 먼저 연락을 해주고 안부를 물어주더라고요. 저도 한참 나중에서야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 은지도 저를 내심 좋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고 몇 달간 안부만 주고받던 저희들은 어느 날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며 그때부터 사이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그 사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덕분인지 은지도 저를 편하게 대해주었고 서로 편하게 말도 놓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은지의 사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은지가 힘들고 고달파 보였는지, 왜 제 처지와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아온 저처럼 은지 역시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은지의 처지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지는 저보다도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은지의 복잡한 집안 사정이 있었습니다. 은지의 부모님이 재혼을 하시게 되며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어릴 적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 둘이 살던 은지는 중학생 무렵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와 의붓 언니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와 엄마가 생겼다는 생각에 기뻤답니다. 한창 사춘기 나이다 보니 아버지의 재혼이 못마땅할 법도 한데 그런 것 없이 자신에게 생긴 새 가족이 좋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와 의붓 언니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새어머니와 의붓 언니는 아버지와 다 같이 있을 때는 은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며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아버지 뒤에서는 은지를 무시하고 무관심했었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사이가 대면대면은 해도 나쁘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그러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새어머니에게로 상속이 되면서
집안의 경제권을 새어머니가 쥐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은지는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 새어머니 집에 얹혀 살며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독립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혼자서 살아가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고, 그래도 곁에 있는 새어머니와 의붓 언니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며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은지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나만큼이나 고생이 많았겠구나 싶어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그런 사정들 때문에 서로를 더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고민과 위로를 건네며 점점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은지와 제가 진지하게 교제를 하게 되며 어느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어쩌면 은지와 함께라면 저도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결혼을 망설였던 것은 제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이 가장 컸지만, 은지는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즈음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나와 결혼해준다는 은지였지만 저는 그래도 제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사업해보겠다고 모아둔 돈도 얼추 모였고, 여기서 더 바닥으로 떨어져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생각에 저는 결국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 달 동안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괜히 사무실 월세만 축내고 있었어요. 매달 돈 걱정에 쪼들려가다 보니 호기롭게 시작했던 저도 이러다 정말 빈털털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괜히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진 돈 전부 때려 부어서 반년 동안 별 수확 없이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꿈을 접고 다시 노가다판이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야 정말 결혼할 때 월세집 보증금이라도 얻을 테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를 다잡아 주었던 것이 바로 은지였습니다. 오빠도 정말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꼭 좋은 날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보자. 오빠 길바닥에 나앉으면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은지가 저에게 썼던 말처럼 은지에게 모든 걸 의지하여 살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해지더군요. 덕분에 저는 은지의 응원을 받으면서 좀 더 버티며 더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 때려 부은 마당에 여기서 멈추는 게 더 손해이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꼬박 1년을 돈 한 푼 못 벌고 버텼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데이트 비용은 전부 은지가 부담했고, 굶으려고 라면만 먹던 제 식사를 챙긴 것도 여자친구인 은지였어요. 아마 은지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은지 덕분에 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1년을 버티면 어떻게든 반응이 온다더니 정말로 그 즈음부터 판매가 되고 점점 입소문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돈이 없어서 광고도 못 때리고 마케팅 비용도 없어 맨땅에 헤딩하던 제게는 누군가 제가 만든 제품을 알아내서 구매해준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러다 다시 금방 사그라들면 어쩌나 하던 걱정과 달리 그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매출은 큰 폭의 상승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물론 그 몇 달 동안 매출로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지난 1년간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는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열심히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이 날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제서야 은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벌써 30 중반이 다 되어가고 은지도 30 나이가 되었으니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벌어들인 사업 수익으로 작은 전셋집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기에 저는 오랫동안 제 옆에서 저를 지켜봐주고 믿고 기다려준 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은지는 무척 기뻐하며 저희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그
그 후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저희 어머니는 은지를 아주 좋게 보시고 결혼을 반기셨지만 은지 집안에서 저희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더군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반대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집안에서 구박덩어리에 버리지 못하는 짐짝급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은지가 차라리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는 게 그쪽에서도 반기는 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은지의 새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결혼을 못한다며 못을 박는 겁니다. 결혼은 무슨 결혼? 너 그동안 바빠서 연애도 못한다 그러더니 우리 몰래 연애를 하고 다녔니?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 부뚜방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너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엄마, 그래도 저 벌써 나이가 30인데 이제 결혼할 때도 됐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가 무슨 벌써 결혼이야?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좀 괜찮은 집이랑 해야지. 옷 입은 꼬라지하며 봐줄 것 없는 놈인 것 같구만 뭘. 아무튼 우리는 은지의 결혼시킬 생각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장모님,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이라도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은지 잘 지키고 챙기겠습니다. 모자라느니 뭘 잘 챙긴다는 거야? 말뿌린 놈 필요 없어. 엄마, 희철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돈 같은 거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사람이랑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정말. 그럼 네 아버지가 남긴 빚은 어쩌려고 그러니? 너 그거 아직 남아있는 건 몰라? 그건 거의 다 갚았던 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 집에 돈을 얼마를 가져다 드렸는데 어떻게 아직도 빚이 있어요? 왜라니? 그건 열심히 돈 못 벌어 네 탓을 해야지. 세상에, 너는 그럼 집에 빚이 얼마가 있던 네 언니가 아직 시집을 가던 말던 너만 결혼해서 잘 살면 된다는 거냐? 엄마, 빚이 문제면 결혼해서라도 계속 갚을게요. 그리고 언니 결혼은 언니가 알아서 해야지. 제가 그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뭐? 너 지금 가족을 등지고 가겠다는 소리라는 거야? 세상에,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 그러더니 옛날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왜 매번 저만 참고 고생해야 해요? 아휴, 여기서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 너는 남 앞에서 집안 얘기 다 할 생각이니? 아무튼 결혼은 안 돼. 결혼 허락받겠다고 선물까지 사간 자리에서 냅다 결혼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했던 말은 하나도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딸을 걱정해서 저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던 거죠. 새어머니와 사이가 그리 살갑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설마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별별 이유를 다 들어 저희의 결혼을 막으셨고 결국 그날은 더 이상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그때까지 몰랐던 은지의 세세한 사정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내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말 못했는데 나 그동안 정말 노예처럼 살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은 새엄마가 다 가져가셨는데 빚은 또 나더러 갚으라고 하시더라고. 아버지가 남긴 빚이니까 친딸인 내가 갚아야 하는 거라고. 그놈의 빚이 얼마가 있었던 건지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 정말 열심히 돈 벌었어. 생활비랑 빚 갚는 데 쓰시라고 월급 받아서 전부 엄마 드리고 나는 겨우 차비만 들고 그렇게 살았었어. 저도 대충 새어머니와 살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짐작했지만 설마 이 정도로 차별과 고생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빚을 갚느라 혼자 고생하는 줄도 몰랐죠. 미안해. 빚 있다는 얘기 오빠한테 진짜 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오빠가 부담을 가질까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결혼하기 전까지 월급 다 가져다 드리면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실 줄 알았거든. 원래 엄마가 내가 가져다 드리는 돈으로 빚 갚고 나머지는 내 결혼 자금도 모아주신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이제 와서 설마 결혼까지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니. 나한테 미안하다 말하지 마. 내가 설마 빚 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그래? 나도 아버지 빚 갚느라 고생했던 거 알잖아. 그리고 내가 은지한테 빚진 게 얼만데. 그거 가지고 속였다고 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 나야말로 은지 네 사정 제대로 몰라줬어. 미안해. 이 정도로 고통받는 줄도 모르고 내가 여태 너 결혼 기다려달라고만 했잖아. 새어머니가 너한테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나 기다려달란 소리 안 하고 당장 너 데리고 나와서 결혼했을 거야. 너야말로 바보같이 왜 그런 일에 시달려? 그러니까 우리 반대해도 그냥 우리끼리 결혼하자. 새엄마가 나를 순순히 보내주려고 할까? 오빠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 새엄마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집에서 구박당하기 싫어서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나를 실종신고까지 해서 경찰통에서 찾아내서 데려갔어. 그리고 나는 새엄마한테 얻어맞고 몇 달을 감시당하고 살았었어. 내가 그 집을 못 벗어났던 건 그 사람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일한 가족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벗어날 수 없어서 머물렀던 이유도 있어. 그래도 결혼하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내 생각이 안일하게 생각했었나 봐. 나 때문에 괜히 오빠까지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솔직히 저는 가족들 곁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하며 걱정하는 은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새어머니와 의붓언니라도 가족이라 같이 있고 싶었다는 말은 이해했었지만 그렇게까지 못 벗어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사정을 들어보니 여태껏 그 사람들한테 가족 취급은 못 받고 아버지 빚 대신 갚고 생활비 벌어다주며 착취만 당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나마 그 집 식구들을 벗어날 방법이 결혼이라 생각하고 저와 결혼을 꿈꿨던 사람이었는데 계모가 자신을 도와줄 것 같지 않자 저에게까지 피해가 올 거라며 저와 결혼까지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었나 봐.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이라고. 오빠, 지금이라도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 나는 오빠한테 절대 도움 안 될 사람이야. 오빠 앞으로 사업도 점점 더 잘 될 텐데 내가 괜히 오빠 발목 잡으면 안 되잖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사이가 겨우 그것밖에 안 돼? 돈 같은 거, 집안 사정 같은 거 문제였으면 애초에 내가 너한테 먼저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였어. 사람마다 복잡한 사정 하나씩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흠이고 발목 잡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은지 너랑 결혼할 거니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나랑 결혼하면 오빠까지 우리 집에 희생해야 할 거야. 지금은 내가 오빠 사업 얘기 안 해서 무시하는 거지만 나중에 오빠 사업하는 거 알게 되면 분명 돈 달라 소리 할 거야. 그럼 오빠까지 힘들어지는 거라고. 은지야, 그럼 너는 나랑 결혼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계속 품고 싶은 거야? 솔직히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너한테 잘해주지도 않았고 돈만 달라고 한다는 새어머니와 의붓언니를 왜 끊지 못하는 거야? 솔직히 결혼 허락받아야 할 나이도 아니고 그쪽에서 허락 안 하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래도 지난 10년간 아버지 대신 날 걷어주신 분인데 내가 결혼한다고 모른 척하면 나중에 벌 받는 거 아닐까? 아빠가 나중에 나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해. 은지 네가 무슨 일들을 겪었는지 가족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네가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건 알겠어. 솔직히 새어머니나 의붓언니가 너 없어서 경제활동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너보다 나이 많고 사지 멀쩡한 성인들이잖아. 네가 언제까지고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버지도 분명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그렇게 저는 미련과 죄책감에 가족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은지를 설득했고 결국 저희는 허락 없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여행만 다녀오기로 했죠. 저나 은지나 먹고 살기 바빠서 부를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은지 결혼식을 보러 올 가족도 없었기에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 없이 곧장 신혼집에 살림을 드리고 얼마 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코로나 시기라 해외여행을 갈 수 없기도 했지만 저희도 집 구하고 혼수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제주도만 해도 저희에게는 사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은지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미안했지만 은지는 비행기 타보는 게 생전 처음이라며 그마저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내의 그런 소박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며 살았을까 싶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겨우 제주도 여행밖에 시켜주지 못하지만 몇 년 뒤에는 멀리 유럽도 보내주고 매년 비행기 태워주며 그동안 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호강을 시켜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기대되는 신혼의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호텔로 들어와서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하기에 제가 먼저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씻고 나와서 아내를 찾아다니는데 아내가 잠시 나간 건지 방 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분명 30분 전만 해도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던 아내가 갑자기 방에 없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 순간 아내의 캐리어가 사라진 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진 쪽지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딱 1년만 기다려줘. 다시 돌아올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달랑 그 한 줄 쪽지를 남기고 아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싶었던 저는 서둘러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멀리 나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호텔 주변을 샅샅이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깜깜한 밤에 길 어디에서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제가 아내가 남긴 쪽지를 보여주며 상황 설명을 하는데도 경찰은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이 이 쪽지를 남기고 사라지셨다는 거죠? 예,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른 실종신고 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지금 실종이 아니고 가출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며칠 기다려보세요. 이런 게 어딨어요. 저희 혼인신고도 벌써 했고 법적으로 부부 맞아요. 근데 제가 제 와이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정 걱정되시면 아내분께 연락해볼 수는 있는데 그쪽에서 만나기 싫다고 하면 저희가 알려드리지 못해요. 개인정보 보호 아시죠? 자발적인 가출이라 도와줄 수 없다는 말에 저는 결국 소득 없이 경찰서를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계속 아내에게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아내는 끝내 답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아내를 기다리다 결국 신혼여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어제만 해도 아내와 설레는 마음으로 같이 왔었는데 돌아가는 길은 사라진 아내 없이 저 혼자라고 하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지까지 남기고 사라진 걸 보면 아내의 의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오매불망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일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답이 없었죠. 그래서 아내가 살던 집으로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제가 아내가 살던 집을 모르고 있더군요. 결혼 허락받겠다고 찾아뵈었을 때에도 식당에서 만났었으니까요. 그리고는 결혼 반대에 부딪혀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하자며
다시는 그분을 뵙지 못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이라도 알아두었어야 하는데 집안일이라면 괜히 알려주기 꺼려하는 아내 때문에 저는 아내가 살던 집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동네를 알고 있어서 매일같이 그 동네를 찾아갔지만 거기서도 저는 아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염없이 아내를 기다리며 무려 1년이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1년 뒤에는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니한테도 아내가 잠깐 멀리 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그동안 저는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며 제 일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별별 걱정이 다 들고 별 생각이 다 들다 보니 일이라도 바쁘게 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 덕분인지 1년 사이 제 사업은 몇 배나 성장을 하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벌써 1년이 다 되었더군요. 저는 약속했던 1년을 꼬박 기다렸고 아내가 사라진 지 1년이 되던 날에 하루 종일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밤이 다 될 때까지 소식 없는 아내에 저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설명도 없이 사라지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남긴 아내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약속을 어긴 것을 보며 허탈해지는 겁니다. 나 혼자 애다 있게 기다렸던 건지 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하게 구는지 화가 날 정도였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오랜만에 술을 한잔했습니다. 아내 없는 동안 걱정할 일은 만들지 말자 싶어서 지난 1년간 술도 못 마셨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소식에 화가 나서 깡소주를 들이부었습니다. 1년 만에 먹는 술에 저는 금세 취기가 올랐어요. 그래서인지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기척도 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본 순간 거실에 누가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머리는 산발이라 얼굴도 다 가려져 있는데 처음 보는 웬 노숙자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아까 아내가 집에 오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제가 현관을 살짝 열어뒀는데 그때 들어왔던 모양이었죠. 평소였으면 누구냐고 화라도 냈을 텐데 그때는 저도 술이 취했고 너무 놀란 바람에 저도 모르게 집 밖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침입자를 집에 두고 도망을 가는 게 황당하지만 그때는 너무 놀랐거든요. 신발도 못 챙겨 신고 나와서 더 멀리 가지도 못하고 현관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다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는 거죠. 오빠, 나야. 나 은치. 그제서야 저는 야밤의 침입자가 다름 아닌 제 아내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못 알아볼 몰골이라니 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겁니다. 그제서야 술이 홀딱 깬 저는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꼴은 왜 이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아? 도대체 연락도 없이 그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지금 이 꼴은 뭐고?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우리 결혼하는 거 알고 새엄마한테 계속 연락이 왔었어. 나 찾아내서 가만히 안 둔다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냐면서 협박을 하더라.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었어.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뭐 어쩌겠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 무신 산소를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의붓딸을 얼마나 부려먹고 빨아먹어야 속이 풀리려고 그랬는지 몰래 결혼까지 하고 연 끊은 아내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볼모로 잡아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집에 남은 빚 다 정리하기 전에는 못 놓아준다면서 말이죠. 그날 신혼여행지에서 걸려왔던 전화가 바로 그 전화였답니다. 결국 시달릴 대로 시달려 심신이 지쳐있던 중에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던 아내는 저한테 사정 설명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 사업까지 문제가 생길까 걱정을 해서 말이죠.
우리 새엄마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 잘못 걸려서 오빠 사업까지 잘못하면 어떡해. 그냥 내가 혼자 정리하고 나오면 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눈 딱 감고 1년만 고생하고 돌아오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태 가서 일만 했어. 엄마는 내가 또 도망갈까봐 하루 종일 감시하는데 겨우 도망 나온 거야. 나도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도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모든 게 지치고 너무 힘들었어. 미안해 오빠. 모두 다 자기 탓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아내에게 제가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제게 말을 못한 것만 보더라도 제가 아내에게 못 믿어온 사람이었던 거겠죠. 내가 좀 더 든든한 남편이었으면 의지라도 했을 텐데 제가 사업 때문에 힘들다, 어렸을 때 고생이 많았다 그런 말만 하다 보니 아내가 저를 걱정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를 믿어도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사 사정도 좋아졌고 이제 저도 아내를 돕고 지켜줄 힘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계모를 가만히 둘 수가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경찰에 그 계모를 감금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무섭다며 피하고 싶어하는 아내를 설득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저는 얼마 뒤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세상 전지에 자기 장모를 고소하는 놈이 어디 있어? 뻔뻔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멀쩡한 신혼부부 이상가족 만들어 놓고 무슨 장모라고? 당신이 내 장모야? 나는 당신 같은 장모 둔 적 없어. 그리고 설령 당신이 은지 친어머니라고 했더라도 딸 자식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용서할 생각도 없고 은지는 착하고 순진해서 그동안 당하기만 했겠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당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 아이고 세상에, 저놈이 괜히 멀쩡한 가지고 이간질하고 있네. 이봐요 경찰 양반, 나이 캐물을 게 아니라 저놈한테 캐물어요. 저놈이 순진한 내 딸 꼬드겨서 집안에 말도 안 하고 결혼시킨 놈이니까 이거야말로 사기 결혼이라고.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조사받으러 왔지 놀러 왔어요? 사기 결혼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아주머니는 감금 협박 공갈로 잡혀온 거니까 조용히 조사나 받으세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괜히 거짓말이나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셨어요? 결국 그 여자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사이 저는 아내가 잃은 권리를 되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계모가 전부 가져갔던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로 말입니다. 저도 아내가 돌아오고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원래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가 재산을 가져가는 게 맞지만 자식들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더군요. 이런 경우 아내는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었고 몇 달의 재판 끝에 아내는 아버님의 묘지가 묻힌 선산과 자신의 몫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신고했던 감금 협박에 대해서는 실형을 받아내지 못했죠. 물론 가족 간의 그런 죄가 실형을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겨우 벌금 정도로 끝난다고 하니 법이 너무 약하다 싶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확은 있었습니다. 경찰에 그 모녀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고 그 계모도 법정까지 다니게 되며 충격을 받긴 했던 건지 그 후로 다시는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혹시나는 마음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곧바로 아내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던 사이 저도 벌이가 꽤 생겨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죠. 그렇게 길고도 짧은 재판이 끝나고 겨우 한시름 놓은 아내는 저를 따라 억지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괜찮다고 병원을 안 가겠다 그러더니 막상 가서 진료를 받으니 아내가 여러모로 많이 약한 상태였더라고요. 약간의 조울증 증상도 있고 심신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아내의 치료를 도왔고
지금은 아내도 저도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계모에게 연락이 온 적도 없었고 여전히 접근 금지 명령도 효력이 있으니 아내도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희 부부는 떨어져 있던 만큼 더 애달는 신혼을 보내게 되었죠. 덕분에 결혼 3년 차인 지금도 여전히 신혼 같은데 저는 앞으로도 이 행복에 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픔을 알고 만나게 된 저희였기에 누구보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